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미중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히토류 핵심 원자재 수출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완성된 자석은 공급하면서도 정작 원료 수출은 막아 미국의 자체 생산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환 당국의 전방위적 고강도 대응에 1,500원을 향해 가던 달러원 환율이 1,440원대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이날 하락폭은 3년 1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환율 변곡점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테스트를 다시 시작하고 스테이블 코인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단됐던 프로젝트 한강을 재가동해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의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연말에도 뚜렷한 반등 없이 횡보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약 30만 개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와 하락 압력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옵션 만기가 반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블룸버그는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뉴욕 증시 휴장이었지만 전날 이브날에는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타임하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산타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한 이후에 환율들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GDP가 굉장히 잘 나왔죠. 고금리 속에서도 깜짝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산이 SK 실트론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투자 자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완전히 재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두산이 그리고 있는 반도체 빅픽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GPU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단독 뉴스가 나와서 이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그룹과 함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계약 규모도 29조 원으로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가장 큰 역대 큰 베팅에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GPU와 TPU를 넘어서서 이제는 LPU라는 개념까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뒤에서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승희 앵커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GDP 깜짝 성장입니다.
3분기 미국의 GDP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고금리 속에서도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었던 배경들 함께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3분기에 미국 GDP가 4.3% 증가하게 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전문가 예상치는 3.2%였습니다. 지금 무려 1%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고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개인 소비였습니다.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항목이 3.5%나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2.39%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고금리나 실업률 상승, 관세 부담 등 여러 불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여전히 탄탄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순수출 기여도도 컸습니다. 3분기 중 수입은 4.7% 줄었고요. 수출은 8.8% 늘면서 순수출만으로도 성장률이 1.5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 정부 지출도 늘면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무려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GDP 통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 수집이 상당 부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치는 속보치가 아니라 셧다운 이후에 발표된 잠정치인데요. 통계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에서 대체 추정값이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 이코노미스트도 그 향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고요. 국내 전문가들 역시 셧다운 상황에서 PPI 상승과 실업률 악화에도 소비가 늘었다라는 점은 구조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수치 자체는 좋지만 내실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이 이때 최장 기간 또 셧다운에 들어간 바가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있어서 신뢰도는 약간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업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정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노동시장도 연준에서 바라보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지금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성장률과 소비는 앞서 회복세가 보였다라는 점은 확인했지만요. 지금 고용시장은 여전히 정체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예상보다 낮기는 했지만 11월 실업률은 4.6%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지속수당 청구자 수도 192만 명을 넘기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노동시장은 현재 신규 채용도 해고도 없는 정체 상태다. 이것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민 단속이나 관세 정책 등도 노동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경제 지표는 회복세인데 소비자 신뢰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12월 컨퍼런스 보도, 이 소비자 신뢰도 조사에서는 노동시장 체감이 2021년 초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전망에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물가 우려가 여전히 크다면서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내년 4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성장률과 소비 지표는 좀 긍정적이지만요. 고용 회복과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완전히 같은 흐름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만 봤을 때는 놀라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통계 왜곡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29조 승부수입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그룹과 관련해서 라이선스 계약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29조 원이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가장 역대 큰 베팅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일단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이번 인수는 기업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요. 인재와 기술을 라이선스로 확보한 계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추론 특화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 그록의 핵심 기술과 주요 인력을 확보했는데요. 인수 가격은 현금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입니다. 이번 계약의 포인트는 비독점 라이선스입니다. 그록은 회사 전체를 매각한 건 아니고요. 창업자인 조너선 로스를 포함한 핵심 인력들이 엔비디아로 이직하고 기술 사용권을 엔비디아가 비독점적으로 사들인 구조입니다.
현재 그록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은 이번 거래 대상에서 빠졌고요. 회사는 독립법인으로 남아서 운영됩니다. 이 그록은 구글에서 TPU를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2016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AI 추론 전용 프로세서 개발에 집중해온 기업입니다. 특히 외부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도 추론 속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주목을 받았고요.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젠슨왕 CEO는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그록의 저지연 추론 기술을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아키텍처에 통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시간 AI 워크로드를 더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계약은 기술 확보를 넘어서서 구글이나 메타와 같이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리겠다라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PU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반독점 논란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찌됐든 이렇게 통 큰 베팅을 하게 된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현금을 투입하게 된 확실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배경은 역시 AI 추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습니다. 지금 AI 모델이 훈련 단계를 지나서 추론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요. 속도와 효율성에 최적화된 전용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그록 같은 업체들이 만든 추론 전용 칩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로 훈련 시장을 장악했지만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등 맞춤형 ASIC 칩이 추론 시장을 파고들면서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엔비디아는 크루소나 코어웨이브 등 AI 스타트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고요. 오픈 AI와도 1,000억 달러 투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인재를 데려오고 기술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현재 생태계를 넓히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록 인수도 그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속도 경쟁이 이미 본격화됐다라는 신호로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LPU 같은 경우에는 추론용이고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시간 번역 같은데 주로 사용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워낙 추론용 쪽에서 좀 약점이 있었는데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3조 달러 간다이고요. 요즘 전기차 판매는 점점 좀 줄어들긴 하는데 테슬라 주가는 사상 최고치 부근을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평가 논란도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상황인데요. 일단 테슬라 주가가 오른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핵심 키워드는 로보택시와 AI 모멘텀에 있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와중에도 지금 시장은 이제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 사업성을 좀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실질적인 수치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인도량은 지금 유럽에서 전년 대비 39% 급감했고 중국에서도 8%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약 9%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2년 연속 전기차 판매 감소가 확실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 23일 기준 한 달 동안 16% 넘게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498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평가도 좀 흥미롭습니다. 주요 투자기관들이 지금 전기차 판매 전망은 낮추고 있지만요. 로보택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은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히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는 테슬라가 2027년까지 기업 가치가 3조 달러, 현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테슬라의 로보틱스와 AI 칩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미래형 포트폴리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가 핵심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오스틴에서 파일럿 운영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이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글의 웨이모는 운행을 멈췄지만 테슬라는 로보택시는 정상 운행한 사례도 주목이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판매와는 별개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의 실적이 아니라 로보택시 같은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투자자들은 좀 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그럼에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현재 테슬라 주가의 PER이 270배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업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높다라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고평가 논란을 뚫고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기술과 수익화 가능성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버전 13이 이전보다 확실히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서 2027년에는 1,500대 규모로 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기술을 넘어서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그러니까 로보택시나 AI 신산업이 과연 실적에 있어서 어떻게 연관 지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투자 포인트 삼아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와이드 리포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은 앵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는 DS투자증권의 결국은 기회가 될 거래, 그리고 될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100만 원 가길 희망하면서 우리가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보죠. 그래서 과연 이번 계약을 통해서 백두산에 대한 등반을 개시할 수 있을지, 희망찬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면서 좀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장 마감한 이후에 두산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1,170만 주를 처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 27일에 두산은 9,477억 원의 현금을 유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2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큰 금액을 과연 어디에 쓸 건가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산 쪽에서는 M&A 투자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M&A가 나오면 당연히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또 SK 실트론이겠죠. 최근에 두산이 SK 실트론 인수와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여기에 쓰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연결 지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생각나는 건 당연히 SK 실트론이고요.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재무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SK 실트론이 어떤 기업인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일단 SK 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장 첫 단계가 될 수 있겠죠. 세계로 본다면 세계에서는 3위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 매출 포션을 보면 삼성전자가 27%, 하이닉스가 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고객사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워낙 업황 사이클을 타는 쪽이죠. 그런데 이제 업황이 둔화됐을 때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에비타가 6천억씩 꼬박꼬박 찍혀왔습니다. 에비타라고 하면 뭐 세금이나 이자나 감가상각들 다 빼고 완전히 두산이 본업으로만 벌어들인 돈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업황이 둔화됐을 때도 늘 6천억씩 찍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SK 실트론의 지분 100%는 아니고요. 70.6%를 인수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밝혀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소부장 밸류 체인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미 후공정단에 있는 엔지온과 두산 테스나는 두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실트론
실트론까지 같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전공정과 후공정까지 같이 밸류체인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넓게 본다면 AI 반도체 밸류체인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기업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K 실트론, 두산 밑에 있는 전자 비지 사업부, 그 밑에 엔지온과 두산 테스나 이 차례로 아마 AI 반도체 밸류체인 형성이 되게 될 텐데요. 먼저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전자 비지 사업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CCL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엔지온을 통해서는 반도체 패키징을, 두산 테스나를 통해서는 테스트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AI 반도체 밸류체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구미랑 미시간 공장에 지금 웨이퍼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설이 완료되게 되면 각각 2배 그리고 10배 정도 캐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비타 또한 6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 전자비즈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CCL입니다. 이게 두산에서 내놓고 있는 고성능 CCL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PC나 이런 쪽에 반드시 PCB라는 기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PCB 기판 안에 가장 처음을 담당하는 게 CCL로 보시면 되겠고요. CCL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판 위에다가 얇은 구리를 좀 덧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L이 흰 도화지라면 여기다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PCB로 활용되게 된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이 가지고 있는 CCL이 특히나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신호 손실에 있어서도 최소고 저유전율 그리고 고열 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루빈 양산에 대한 샘플까지 현재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거쳐서 AI 반도체 밸류체인을 크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서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있어서 밸류체인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그대로 유지를 해준 상태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그대로 설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처분을 하면서 자금을 마련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를 통해서 결국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장 마감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3.9% 정도 상승하면서 81만 1,000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된다면 지금 앞서서 살펴줬던 TP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앞선 업사이드를 한 85% 정도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자금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두산이 완벽하게 AI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GPU를 개발을 해서 그걸 탑재한 엑시노스 2800을 공개한다,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단독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하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수요일이었죠. 정부가 좀 개입을 하게 되면서 환율도 빠르게 안정세를 좀 찾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나왔지만 일단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여서 자세한 내용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금값과 관련된 내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이나 은 그리고 구리까지 계속해서 트리플로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값은 4,500달러 선 돌파 소식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첫 번째부터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GPU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실상 오랜 파트너였던 AMD와의 협력이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어떤 흐름인지 큰 맥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는 AMD의 기술을 빌려 쓰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인 GPU 아키텍처를 완전히 내재화해서 진정한 팹리스 강자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는 2027년 출시될 엑시노스 2800에 자체 아키텍처를 적용한 독자 GPU를 탑재하기로 확정하면서 AMD와의 GPU 협력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아키텍처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의 엔비디아나 애플 등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GPU 독립의 사활을 건 이유는 소프트웨어와의 완벽한 최적화 때문입니다. 이 범용 GPU보다 삼성이 원하는 AI 기능에만 맞춘 칩을 만들게 된다면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연산 성능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AMD 출신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대거 영업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었는데요. 결국 이 독자 GPU는 향후 AI폰과 스마트 글라스,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전반의 핵심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삼성이 자체 GPU를 탑재한 AP를 직접 개발하게 되면 모든 AI 연산 핵심을 삼성 내부에서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GPU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맡게 되면서 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는 도약하게 됐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엑시노스 2800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사실상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될 예정이죠. 근데 여기 상세 스펙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2나노 GAA 공정을 적용하면서 엑시노스 2600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이 엑시노스 2600은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을 직접 증명하는 상징적인 칩이죠. 이 칩은 삼성 시스템 LSI가 설계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이 나노 GAA 공정으로 직접 생산하는 모바일 AP입니다. 삼성전자는 24일 자사 반도체 누리집을 통해서 탁월함을 드러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엑시노스 2600의 사양을 공개하고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서의 핵심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CPU 성능이 일단 이전 대비해서 최대 39% 향상됐고요. AI 연산을 담당하는 NPU의 성능은 무려 113%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업계 최초로 히트패스 블록 기술을 도입해서 열 저항을 16% 낮췄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성과가 앞서 말씀드린 이 나노 GAA 파운드리 공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연구용이나 테스트용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수천만 대가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이 나노 공정이 실전 투입되는 첫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삼성이 설계한 칩을 삼성의 최첨단 공정으로 직접 찍어내는 원스톱 솔루션의 완성도를 증명한 셈이 되겠는데요. 현재 울트라 모델을 제외한 갤럭시 S26 전 시리즈에 이 칩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엑시노스가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퀄컴과 대등하게 경쟁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엑시노스 2600은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를 앞당김과 동시에 최첨단 공정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험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한 16만 원대까지 나왔고요. 외국계에서는 만약에 강하게 사이클이 좀 돈다면 17만 원 중반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삼성전자는 내년 한 해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평가 국면에 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증권가들의 목표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은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 수준까지 제시했고요. 모건스탠리는 AI 인프라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경우 강세 시나리오에서 7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목표가 상향의 핵심 배경은 HBM4와 실적 구조 변화가 되겠습니다. 삼성의 이 6세대인 HBM4가 엔비디아의 시스템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최근에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내년 상반기 공급망 진입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의 HBM으로 불리는 차세대 메모리 소캠2 시장에서도 삼성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KB증권은 내년 HBM 출하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D램 가격 반등까지 더해지면서 메모리 사업의 수익성이 파운드리를 다시 앞서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조건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BM4에 대한 양산 일정, 파운드리 수율, 그리고 글로벌 AI 투자 속도가 기대에 부합해야 17만 전자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의 트리플 호재가 맞물리면서 그동안의 저평가를 딛고 사상 초유의 실적 경신과 함께 주가 17만 원의 고지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가 나오면 HBM3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 단가가 한 20%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또 연휴 사이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내년 2월에 HBM4 세계 첫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뉴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환율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이제 연휴 전에 완전히 급격하게 변곡점을 좀 맞았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외환 당국이 정부의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례적인 고강도 경고를 보여주면서 환율이 좀 급락하게 됐습니다. 이 시장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사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8전 급락한 1,449.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2022년 이후 지금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이라고 합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환율은 1,484원대에서 출발하면서 연고점을 다시 위협했지만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환율이 수직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시장을 물살이 센 여울목에 비유를 하면서 안전하게 건널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기재부와 한은도 개장과 동시에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합동 구두 개입을 단행했는데요.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수위 높은 메시지까지 이례적으로 던졌습니다. 그 결과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요. 외국인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환율이 수직 하락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시장의 정부의 실개입 실탄이 충분하다라면서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각인시킨 결정적인 한방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환율의 급락은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라 당국의 의지 확인이 실제 가격에 반영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날 외국인이 좀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긴 했는데 사실상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해외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향해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카드도 꺼내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이 면제 카드를 좀 한 줄로 정리하자면요. 해외에 묶여있던 달러를 국내로 되돌리겠다라는 좀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인 RIA 제도입니다. 가령 엔비디아 주식으로 3천만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내년 초에 돌아온다면 약 600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이유는 현재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이 약 1,8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외환 시장에 풀리는 달러 규모가 하루 평균 거래량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정책은 환율을 직접 누르는 개입이라기보다는 달러 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수급 대책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가 선물한 환매도 같은 이 환해지 상품을 이용하면요, 지금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좀 더해지면서 해외 자산을 유지하더라도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요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채찍이 아니라 당근으로 달러를 빼오려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세제 혜택은 자본 유출을 막아서 환율을 잡는 동시에 위축된 투자 심리를 다시 국내 증시로 돌리려는 정부의 수급 관리 전략이며, 이 당근책이 결국 24일 환율 급락에 심리적인 뒷받침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넘어서 연초까지 흐름이 지속돼야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연말까지는 이 정부의 약발이 통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초 이후까지는 좀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국의 총력전 덕분에요, 이 단기적인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환율을 핵심 관리 대상으로 꼽으면서 쏠림 현상에 대한 적극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초에 일단 미국 연준의 금리 경로도 불분명하고 우리나라의 저성장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금 대외 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 되겠는데요.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9.9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경기에 대한 체감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소비와 내수 심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번 하락을 기반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급격한 원화 강세까지 나오기는 어렵지만 추가 급등은 막을 수 있다는 쪽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향후 몇 달간 환율이 1,450원 안팎에서 안정될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일각에서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 환율이 다시 고점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과 정책 패키지 덕분에 환율 상단은 어느 정도 눌러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 신뢰성과 실제 달러 유입 규모, 대외 변수와 펀더멘탈까지 따라서 환율이 1,450원 선에서 안착할지 아니면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할지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은 진정 국면이지 추세 전환이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진정은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환율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금값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500달러 선까지 터치 나오면서 기록적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가격이 치솟게 된 근본적인 배경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이 지정학적 긴장과 안전자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시각 24일 지금 국제금 현물가는 장중 온스당 4,525달러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하고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자 투자자들이 금이라는 가장 비싼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폭등하면서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은의 상승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72.70달러를 찍으면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썼고요. 올해만 150%나 폭등하면서 금의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산업용 금속인 구리 역시 칠레와 페루 등 주요 생산국 광산 차질까지 겹치면서 톤당 12,000달러를 뚫었습니다. 특히 은과 구리는 안전자산 성격 외에도 태양광 패널이나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확충이라는 강력한 산업적 수요까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여기에 탈달러화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이러한 실물 자산의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금, 은동 트리플 급등은 위험 회피 심리와 실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금값이 점점 비싸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이라도 싸게 금을 좀 사는 이색 재테크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금값의 급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시적인 수요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요. 전체 시장은 좌우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일단 온누리 상품권은 원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일부 금은방도 사용처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내 금값이 한돈 90만 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100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자 일부 투자자들이 상품권 할인율을 활용해서 금테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이용해서 금 매입 단가를 낮추려는 건데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5에서 10% 할인받아서 사서 귀금속 소매업으로 등록된 금은방에서 이 골드바를 사서 차익을 얻는 방식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설을 앞두고 온누리 할인율이 15%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퍼지면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매수세가 붙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수요가 국내 금값의 이상 고열 현상을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현재는 예산 소진으로 할인율도 거의 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전체 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0.4% 수준으로 미미하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적고 전체 금거래 규모에 비해서 비중이 낮기 때문인데요. 실제 명절 기간에도 이 상품권을 통한 금 거래 비중은 고작 1.9%에 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온누리 금테크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전략으로 봐야지 금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금값은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돌잔치 때 요즘 금반지 선물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지도 전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에도 이런 상승 흐름이 쭉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일단 지금 현재 국내 금값을 좀 보시면요. 수치적으로 지금 한 돈당 93만 6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돌반지 한 돈에 100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 11%, 올해 누적 상승률은 78% 이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국제 금값 역시 온스당 4,500달러를 현재 돌파해서 올해 들어서 70%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2026년도까지 이 금값이 더 오른다라는 전망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는 내년까지 금값이 5,000달러, 은은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매입과 ETF 수요 확대, 그리고 달러 약세, 탈세계화 흐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좀 살펴보시면요. 금 ETF 에이스 KRX 금 현물이 올해 수익률이 66%가 났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 순매수는 1조 원이 넘었고요. 자산 규모도 3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급격한 조정에 대한 경고의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현재 캐시우드는 시중 통화량 대비 금 보유량이 역사적인 고점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는 순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현재 금의 상대 강도 지수는 81을 돌파해서 과매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역시 주가와 금값이 동반 폭등하는 지금을 이중 거품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까지 금 한 돈 100만 원 돌파라는 가능성이 지금 예상 시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국제 금값도 최대 온스당 5,000달러, 은은 80달러, 그리고 국내 금값은 한 돈당 110만 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귀금속 중심의 자산 이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단에서 랠리가 이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늘 이쪽은 또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까지 15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일단 간밤의 뉴욕 증시는 성탄절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이분 날 보자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타 랠리가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론이 HBM 가격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한 랠리 펼쳐지게 됐고요. 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찍는 그런 흐름까지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뉴욕 증시 안에서의 훈풍들 우리 증시에서도 함께 깃들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이었죠. 24일 우리 국내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점점 낙폭을 보이게 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은 좀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알다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지수만 보자면 24일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산타는 확실히 한국 사람은 아니다. 미국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그런가 좀 봐요. 하고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1월 1일이라는 까치 랠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오. 산타 할아버지가 약간은 좀 지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만큼 시장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좀 스트레스나 좀 부담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을 뿐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장이 양시장 좀 빠지면서 좀 또 약간 산타랠리 진짜 안 오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산타만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우리의 전통 명절인 까치랠리를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전엔 강했다가 갑자기 오후에 또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거기다가 뭐 원래 갔었던 우주항공이 어떤 악재 때문에 좀 쭈루룩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떠한 주도 섹터, 반도체면 반도체, 2차전지면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몰려서 시장이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에서도 모든 트레이더들이 거의 휴가를 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뭐 한 2주 전부터 시장의 참여율을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 특히나 뭐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다음 주에 연말 시장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건 개인과 프로그램 매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1일 개장하기 전에 30일까지는 약간은 좀 수익 난 거는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굳이 우리가 공격적이게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시장은 약간은 좀 관망으로 보시다가 본격적으로 또 시장을 시작해야 될 때는 뭐 1월 2일도 또 샌드위치 휴무니까 그 다음 주인 1월 둘째 주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조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산타 랠리를 좀 기대했는데 지금 이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까치 랠리를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스탠스 보여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환율에 대해서 지금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이었죠. 장 초반에는 이제 1,500원까지 막 노려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외환당국의 강한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1,449원까지 좀 떨어지게 되면서 급락을 하게 됐거든요. 환율이 어느 정도는 좀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환율 안에서의 좀 이슈들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환율이 참 재밌는 게 1,500원 찍는다고 하니까 또 내려오죠. 네. 예, 보통 우리가 항상 뭐 금값이나 이런 것도 얼마가 넘는다고 하면은 또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참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면 참 재밌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환율에 대해서 예측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 누구도 유가라든지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예단하거나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달러 환율을 올라간 원인은 우리가 체크한다기보다는 현재 정부 정책이 좀 공격적으로 나와주면서 이분 날 정말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 뭐 야간 달러 지수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이 어쨌든 1,450원 이하로 시작이 된다면 아마도 올해는 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450원 이하에서 올해 연말을 좀 마감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정부가 좀 자신감 있게 공격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 뭐 이런 개념을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1,5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고요. 뭐 이유 없이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내려갈 때는 이분 날엔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일단은 외국인들도 환율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쭉 수급이 몰렸고, 왜냐면 거기에 따른 주가에 따른 수익률이 원달러 환율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지수에 부담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이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크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내년 연초가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지표로 나와줄 것으로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서학 투자자들의 이런 매수세도 방안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서학 투자자를 잡겠다라는 정책의 스탠스로는 이 서학 주식, 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과세로 바꾸겠다라는 방안들까지는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도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많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진짜 서학개미들이 뭐랄까요?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해외 나가 있는 금액이 23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30조가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230조에서 여기 비과세네? 우리 빨리 팔아가지고 국장으로 돌아오자라는 포인트가 10%만 되더라도 23조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순현금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코스피가 그거 한 방으로 5,000포인트 가거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1,500이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23조가 순유입이 되고 내년에 4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까지 우리가 편입이 되게 된다면 어쨌든 채권 쪽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내년 시장은 역시나 또 상반기 특히나 한 여름이 오기 전까지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흘러갈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현재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보통 어떤 종목들을 사시나요?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뭐 이런 것들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높고 하루에 뭐 20% 30%씩 빵빵 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0%만 국장으로 복귀를 한다면 코스피를 사실 건가 코스닥을 사실 건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내년부터 막 쏟아질 텐데 1,000포인트를 넘기려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23조라는 10%가 우리나라 시장에 넘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라든지 어쨌든 거래 대금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증권주들을 역시나 계속해서 원픽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만약에 그런 정책이 성과가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가장 1번으로 좋아지는 수혜주는 증권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만한 좀 아이디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환율이 잡히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한 가지가 있겠고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비과세로 바뀌게 된다면 아무래도 서학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랠리들을 잘 참고해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역시나 증권주들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6%, 코스닥도 0.3% 지금 상승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좀 반도체 쪽으로 전략들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투자 경고 해제가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되지 않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24일에
네, 투자 경고 해제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1,000원 차이로 좀 날아가게 됐는데 오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다시 판단이 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이 투자 경고 해제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이슈들 좀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참 아쉽게 됐습니다. 24일 날 기준이겼기 때문에 네. 24일 날 종가가 1,000원만 낮춰서 됐다면 오늘부터 투경이 풀려가지고 이제 주가가 뭐 그것 때문에 상승할 거다라는 예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한 가지의 악재를 좀 벗어놓고 오늘 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을 건데요. 뭐 일단은 오늘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안정이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투경 해제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뭐 이슈가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뭐 무조건 SK 하이닉스만 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투자 경고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속 정부 당국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올해 2,800포인트에서 코스피 기준으로만 4,200포인트입니다. 최고점 기준. 그러면 결국에는 맨 앞자리 숫자가 2번이 바뀔 정도의 지수의 상승폭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 맞아요. 냉정히 본다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런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경고 해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를 빠르게 좀 손을 봐줘야 한창 달리는 말에 당근을 더 줘야지 갑자기 돌뿌리를 내밀어 가지고 달리는 말들이 넘어지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5천 가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투자 경고라든지 어쨌든 기타 정책들을 기타 법률들을 조금 수정을 해 본다면 내년에는 훨씬 더 파란만장한 코스피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해제가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주가가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어떠한 이슈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조금 멈춰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제도를 좀 전체적으로 고쳐주고 코스피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자금이라든지 외부 자금들을 조금 더 손쉽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은 깊숙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불장이었죠. 좀 달리는 말이었는데 아무래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쉬운 흐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요. 투자 경고 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경고 해제가 된다면 신용 거래가 다시금 가능해지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이 거래가 또 다시 가능해지니까요. 아무래도 수급 상황에서 더 몰릴 수 있다. 또 주가의 상방으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이슈까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도 SK하이닉스를 짚어봤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 요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만 전자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례적인 장기 호황을 더 겪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HBM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단독 기사로 이제 내년에 HBM 최초 양산 시작하겠다. HBM4 관련해서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앞으로의 랠리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내년에도 반도체는 주인공이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네. 그 주연을 믿고 보잖아요. 보통 이 사람이 주연이다면 그 드라마를 보듯이 내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1등주와 2등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있으면 그 뒤를 따르는 구글의 TPU, 그다음에 아마존의 칩, 애플의 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무조건 탈 엔비디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칩을 너무 비싸게 파니까 엔비디아에서 더 이상 사지 않고 우리 거 직접 만들게 라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탈 메모리 반도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건 아마존이건 구글이건 모든 회사들이 HBM을 쓰지 않으면 그런 고성능 반도체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는 역시나 내년에도 수요가 굉장히 가팔라질 것 같고 그 중심으로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1등주, 2등주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내년에도 주요는 반도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좀 내년의 주인공도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요.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성탄절로 인해서 휴장이었고요. 이분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주 전반적으로도 좋았고 마이크론이 또 4% 가까이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역가끔 불장으로 인해서 산타 랠리가 이제부터는 더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고점이 계속 쓰는 그런 증시 화랑이 계속이 되면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역시나 마무리도 산타 랠리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4%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8% 상승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두톱 모두 다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HBM4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최초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죠.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내년에 주도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SK하이닉스 종가 기준으로 해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될지 안 될지가 또 여부가 좀 판단이 될 예정이니까 주가 부분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0.9% 오늘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하락하는 포지션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기아가 오늘 상승하고 있고 SK스퀘어, SK하이닉스 종목단 관련해서도 같이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먼저 알테오젠이 오늘 3%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ALT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지금 피아 투여 관련해서 좀 딜이 있을 때마다 같이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바이오 종목 안에서의 순환매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이벨 바이오 또한 1% 넘게 상승하는 랠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임드 바이오, 브로노이 또한 오늘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로봇주 안에서도 좀 순환매 돌고 있는데요. 요즘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순환매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요. 오늘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수급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지금 매도 우위, 기관에서도 같이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팔자세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외국인들 일단 다 떠났고요. 지금은 뭐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밖에 안 남아 있고 네. 거기다가 오늘 이제 올라가는 게 반도체랑 이제 그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가 그러면 무슨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느냐가 아니고요. 그만큼 요즘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거기다가 수급의 빈집이라고 하죠. 수급의 빈집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니까는 좀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2% 넘게 올라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0.5%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떨어지는 종목 수가 약간 반반,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 뭐 400 종목, 390 종목 이렇게 거의 중간중간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부터 30일까지의 주가의 움직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수급적으로 그냥 종목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는 기관들이 부클로징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괜히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만 하실 뿐 크게 적극적으로는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우리가 스타포인트 시간에서도 제가 급락이 나오는 날 우연찮게 출연을 했고 거기에 알테오젠이 조금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만 제가 이 황금 같은 아침 시간에 한 3분 정도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올라온 애들은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SC 제형에 대한 기술은 현재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제약사인 머크, 키트루다에도 들어가 있고요. 다이치 산쿄가 만든 에너투까지도 현재 FDA 승인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리하게 제약사들이 가장 탐내는 기술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SC 제형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현재 알테오젠이 공시를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객사라든지 어떠한 뭐 계약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시를 안 했어요. 보통 이런 건 초반에 비공개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마도 시장에 큰 여파를 줄 수 있는 글로벌 또 대형 제약사구나라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4%가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큰 악재다라고 뉴스에 속아가지고 파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오늘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예전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신풍제약이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상처를 입으셨을 텐데 요즘에 올라오는 기술 플랫폼을 가진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뭐 알지노믹스, 뭐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하고 기술 이전 계약들을 진행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뜬금없는 악재로 내려왔을 때 저가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코스피는 현재 0.67% 올라가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4%가량 상승을 해주니까 현재 코스닥도 0.5%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샌드위치 날이라서 시장이 좀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연말에 잘 마무리를 하고 아마 1월 달부터는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알테오젠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 계속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5% 가까이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져서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사실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전을 하게 된다면 사실 거기서 주가가 또 횡보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전문가의 뭐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럼 어디까지 이런 상승 랠리를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디 시점에 좀 전략들을 또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마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알테오젠이 엉덩이가 좀 무거워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확 사가지고 올려가고 그 이슈에 따라서 막 쭉쭉 올라가는데 네. 사실은 코스피는 이제 워낙 덩치들이 크고 다른 데로도 자금이 좀 흘러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은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거워지면 질수록 오히려 기회를 삼으셔야 되는 게 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키트루다를 만드는 머크가 선택한 기술이고 에너투를 만드는 다이치 산쿄가 선택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3위와 4위의 제약사들도 당연히 알테오젠의 SC 제형에는 눈독을 들이겠죠. 감히 아침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연말까지 알테오젠 한 70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여드렸지만 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틀렸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찬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앵커님 말씀대로 코스피로 넘어오고 나서는 코스닥에서 보여줬던 것만큼의 주가의 탄력성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코스피로 이전을 해서 주가가 좀 묵직하게 움직여주면서 내년에는 7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천천히 대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좀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안에서 가장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전장 사업에 좀 투입을 하게 되면서 협력들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율주행 오늘 전반적으로도 역시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뭐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전장 사업 인수까지도 한 상황인데 역시 모멘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아, 그래요? 네, 삼성이 하면은 무조건 시작인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쉽게 하려면 삼성이 움직여주면은 언젠가
언젠가는 올라가요. 이게 지금은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가만히 시계를 태엽을 돌려보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에 들어갈 때 로봇주들이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다 내려왔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과론적으로 로봇주들은 10배, 20배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결국엔 손대는 아다스 사업,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기술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장주를 여러분들 꼭 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인수하기 전부터 공부를 많이 해왔었죠.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깐부치킨 깐부회동을 할 때부터 피지컬 AI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젠슨왕 CEO가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한테도 GPU 5만 장을 팔겠다라고 얘기한 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피지컬 AI에 접목시키겠다라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에는 역시나 대장주들이 많이 포진을 해주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현대 모비스, 그리고 대장주 쪽에서는 현대차까지 보셔라. 거기다가 나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약간은 물리더라도 좀 더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HL 만도까지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피지컬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뭐 슈어소프트라든지 SOS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보통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현재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서 추격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덜 움직인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 중에서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의성 회장이 그 판교에 포티투다 방문을 하면서 네. 더 활성화해라라는 이야기까지 네. 함께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도 탄력상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 안에서의 밸류체인들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 들어서 이제 CES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율주행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AI,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선보여질 예정인데 이 모멘텀을 기다리고 나서 이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이런 종목들을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이 상황들로의 전략들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새해가 왔다는 거죠. CES 얘기가 슬금슬금 나온다라는 맞아요. 거. 근데 올해 기술은 뭐 이렇게 예측이 좀 가능하죠. 원래 우리가 예측 못했던 AI 뭐 이렇게도 활용해 막 이랬는데 네. 올해는 이제 뭐 나와봐야 자율주행, 나오면은 로봇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CES를 만약 겨냥한다면 역시나 봐야 되는 건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자회사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체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동그란 그 로봇을 보셨을 겁니다. 그 로봇을 만약에 공개를 해가지고 걔가 만약에 정말로 뭐 몸짓이나 이런 거 테슬라 휴머노이드만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현대차 그룹이 주가를 좀 반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은 지금 순환 출자 구조기 때문에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굉장한 기술력을 선보여 준다면 갑자기 현대 글로비스라는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큰 수혜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 글로비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현대차 뭐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결국엔 CES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사서 이렇게 보면은 좋겠지만 일단은 올해 CES는 약간은 예상이 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약간은 좀 관망의 자세로 보다가 한 박자 내지 한 반 박자 정도 느리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오늘도 현대차 1%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 또한 1% 가까이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쪽도 궁금합니다. 사실 자율주행, 뭐 로봇, 모멘텀 같이 해서 우주항공 쪽도 같이 뭐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해서 주목도도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도 같이 봐야 된다. 역시나 지금 같이 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우주항공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와서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완전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측이 좀 어려운데 맞아요.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주가가 회복을 또 했죠. 네. 그만큼 저는 우주항공은
로봇과 똑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각 전문가마다 그 부정적이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래 먹거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라는 게 어떤 시장입니까? 기술력이 없고 돈을 못 벌면 상장이 힘든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다가 돈을 잘 못 벌면 바로 퇴출을 하는 시장인데 실제로 스페이스X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저는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페이스X에 실제적으로 납품을 하고 실제적으로 스페이스X와 관련이 많은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경쟁사도 괜찮고요. 거기에 따르면 뭐 HVM이라든지 스피어, 뭐 세아베스틀 지주 뭐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런 애들이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억지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고요. 저는 우주항공도 내년에는 분명히 격가지로 성장할 수 있고 충분히 주가가 탄력성이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스터디하셔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관련해서 좀 옥석 고르기가 잘 필요해 보입니다. 스터디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오늘 금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요. 코스피가 4,100선 넘어서면서 움직임 체크됩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가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권 찍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도 빨간불을 들여온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24일 날 이제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산타렐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별로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타가 오긴 왔는데 누가 봐도 우리 아빠가 흰색 수염 달고 네. 솜수염 달고 그다음에 빨간 옷 입고 왔구나 이런 느낌이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랠리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산타 랠리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사실 24일 날 장 초반에는 오히려 시장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손바뀜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가까이 계속 지금 강조를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손바뀜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교차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무겁게 가지고 갈수록 이 종목이 계속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땅히 이슈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연말 분위기가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한 2주 전부터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놀자판입니다. 뭐 사실 여기서 뭐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어차피 선불 옵션 만기 지나고 나면은 또 주가 빠질 거고 하니까 거기서 큰 의견을 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레포트 같은 경우도 어차피 12월에 낼 거면은 차라리 1월에 내는 게 더 빠릅니다. 왜? 보통 이제 글로벌 IB들이나 어떤 이제 투자사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12월이 되면은 올해 초부터 있었던 수익 운용에 대해서 이제 계좌를 이제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떤 섹터가 강세였고 어떤 종목이 약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떤 섹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PER 지표 높은 종목들 조심하셔야 된다, 뭐 저PBR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순환매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연례 행사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근데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에이, 그 재미없는 거밖에 없잖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거 언제까지 사둡니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떨어지는 걸 줍자라는 식으로 전략을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작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가 사실은 이 국내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이제 뭐 S&P 500이 얼마를 갔다더라, 그중에 어떤 섹터가 잘 갔더라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주 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소비재라든가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국내 내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통신이라든가 서비스 쪽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미국은 일단 경제 성장이 소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내수 경제 규모도 워낙 크고, 또 여기에 따라서 기술 자체도 이제 우선권을 갖고 있고 훨씬 더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매출을 많이 만드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미국도 사실 지금 뭐 S&P 500 지수가 지금 얼마 갔습니다, 뭐 어떻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S&P 500 중에서 어떤 섹터가 잘 갔고 어떤 섹터가 선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년 앞으로 이제 12개월 동안에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지는 섹터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낮아지는 섹터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비교를 많이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이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막 반색을 하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동안 이제 한 달 정도 빠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일례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고점 대비했을 때 그래도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매수세가 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둔화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유입이 됐던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 거지, 그러면 이 많은 자금들이 한 번에 다 썰물 빠지지 우르르 빠지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제 좀 매수세가 둔화된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강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면은, 그러면 이 시장 중에서 섹터 강세인지 아니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강세인지를 반드시 분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이 이제 이 배당락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매를 하셔야지 결국에는 배당을 받을 건지 아니면 엑시트를 할 건지 여기에서 결정이 나실 텐데, 저는 무조건 싸다 아니면 뭐 배당이 높다라고만 해서 추격 매수를 무조건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전문가분들의 아이디어나 어떤 이제 식견들을 조금 참조하셔서 내가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혹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좋겠다, 아니면은 배당락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 종목을 내년에 가져간다라면은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해서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의미 둘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율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했을 때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좀 오름세 나타납니다. 한 7원 10전 전일 대비 올라오면서 1,452원 80전에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북클로징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수급상으로 크게 들어오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말이라는 그 기점을 두고서 연말 전에 일단 끊어가기를 한번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넘겨도 괜찮을지 어떻게 좀 조언 주실까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자분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배당주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대금 자체가 워낙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매력을 느끼시겠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나라 배당 성향 중에는 배당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짭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이후에는 그냥 주가 한철 장사가 거의 배당에서 끝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배당주가 지금 뜨겁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한철 장사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이제 접근하신다라면은 당연히 매매적 입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가 조금 종목을 좀 섹터를 좀 여러 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방어주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주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네. 특히나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지금 3차 개정안 이후에도 또 다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주식 환원에 대한 대책이 꼭 뭐 배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기대책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주사라든가 이런 걸 공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지주사 입장에서는 주가 안 올리고 싶겠죠. 최대한 억눌러서 그냥 그 가치를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가를 더 빨리 올리려고 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말 내가 이 변동에 대비했을 때 내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타이틀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굳이 뭐 배당주 투자도 잘 하지 않았던 분들한테 연말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리츠주 한번 지금이라도 사세요라고 얘기한다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매 거래 기왕이면은 접근하시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일 매매 단위가 좀 큰 규모에 있는 자금들을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조금 군소 종목들을 가지고 이슈를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대한 끊어가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러면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전의 하만이 ZF 독일 쪽 에이다스 사업부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촉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브랜드인 아트리아 AI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STV나 아니면 스마트카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공개한다라는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아니면 테슬라랑 연관 지을 수 있는 퓨런티어 그리고 오늘은 현대차 모멘텀이 조금 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관 지을 수 있는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 묶여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도 오늘 한 10%대 넘게 강세 현재 체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조방원 중에서 조선은 조금씩 자리를 좀 잡아가는 움직임 체크가 됩니다. 근데 방산 쪽은 아직이라는 시각이 좀 많아서요. 그대로 내년에도 가져가면 좋을지 왜냐하면 내년에 또 자주국방 키워드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지 조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테마라기보다는 성장주 대 가치주로 좀 묶어봤습니다. 신년을 앞두고 한 해를 좀 돌아볼 건데요. 여전히 성장주 섹터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치주를 조금 더 주목해봐도 좋을지 어느 시각을 좀 따라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 쪽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그러니까 한 2거래일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미국이 사실 이쪽에서는 조금 더 강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종목을 좀 찾아보고자 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안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종목을 좀 선별해 봐야 될까요? 결국은 자동차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 이제 자동차를 굉장히 헐값에 중국에 팔더라 뭐 이런 이슈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시장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물론 중국도 이거를 이용한 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는 뭐 중국 기업과 뭐 합작법인을 만들으라고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분을 몇 %는 뭐 할양을 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런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건데 자 테슬라가 들어오면 당연히 테슬라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후드, 자동차 후드라든가 아니면 뭐 부품들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공장들이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이 사실은 뭐 미국과 무역 전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테슬라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인해서 테슬라의 이제 고급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공장
공장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낙수 효과를 굉장히 제대로 받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품 자체도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사실 뭐 BYD나 뭐 아니면 상하이 자동차 뭐 여러 이제 자동차 기업들을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리 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유럽에서 왜 전기차 계속 이렇게 중국이 잘 팔린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싸서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뭐 유럽에 있는 많은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에 비했을 때 굉장히 선제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만큼 이제 자동차 제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떠올리시는 게 그래도 쟤네 불 많이 나잖아요.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부분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자동차 내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압이라든가 어떤 저항값에 대해서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도 다 포함을 하면은 뭐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 얘기하기는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 보기 위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첫 번째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대가 빠른 곳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도 AMPC를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금 폐지한 게 9월부터 됐다 보니까 사실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했던 포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매출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전기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줄었죠. 자, 유럽이나 중국은 어떨까요? 여전히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50%까지 올라왔어요. 유럽은 한 30% 정도 되고요. 미국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갭차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시장을 과연 누가 캐파가 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도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지원 혜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걸 이제 우리가 자동차로만 한정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에이다스처럼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주행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볼 것이냐인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 자율주행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동차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 내에서 움직임들도 있겠지만 이게 수출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 해외 국가들로부터의 어떤 지형 정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이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내에 이런 자동차들이 안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라는 이제 나라와 지금 이제 접경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외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은 이제 뭐 안보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나라 드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사업이 왜 그동안 지금 날개를 못 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부랴부랴 드론 사업이 커진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군 부대 위치라든가 어떤 이제 뭐 군적 자산 그리고 안보 자산들의 어떤 위치가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막을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뭐 드론을 뭐 격추하는 무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위치를 찾는 어떤 레이더나 이런 것들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율주행도 저는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우리가 에이다스까지 만들고 이 소프트웨어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뭐 오늘 시장에서 거론되는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 오히려 네이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부터 판매되는 현대차의 이제 신차에는 네이버 지도가 탑재가 돼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 자율주행 기록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근처에 자주 가던 뭐 주유소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기름값이 얼마지 하고 보면은 당연히 그 주유소 값으로 나오게 한다라면은 결정이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했을 때 자율주행에 대해서의 효용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면은 저는 디지털 트윈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처럼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일단 단기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체크되는 부분은 현대차랑 좀 관련 있는 라닉스 지금 현재 상한가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네요. 26.4% 정도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 슈어소프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9%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산
방산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로 조선처럼 사실 수주 섹터이기는 합니다. 근데 종전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또 재고는 오르고 방산은 떨어지면서 수급이 계속 시소 싸움을 해온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내년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좀 끌고 가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주국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방산 시장에 도전을 하려면 이제 그러니까 방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출의 입장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그만한 무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랑 지금 접경을 하고 있으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사실 안보 위협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 하나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무기 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지금도 여전히 분쟁이 많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잘 체감을 못할 뿐이지 파키스탄,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캄보디아, 태국 사태가 뭔가 전쟁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폭격도 하니까 야 이게 좀 심각하구나 느끼지만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권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이 남중국해 인근에 있는 뭐 라오스, 베트남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공산국가로 정한 국가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왕조 국가를 유지했던 뭐 태국이라든지 혹은 뭐 미얀마 정부 이렇게 뭐 서방 국가들과의 연계를 가져가려고 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대리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교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아파, 순위파가 지금 또 여전히 또 싸우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방산이라는 것이 꼭 전쟁이 터져야지만이 나타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힘이 필요한데 하나는 억지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억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억지력은 아예 전쟁조차 못하게 전쟁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게끔 센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억제력은 어떤 물리적 행사가 왔을 때 더 큰 수단을 쓰기 전에 막을 수 있는 힘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든다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미국도 핵무기가 많이 있고 러시아도 핵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뭘 설치했습니까? 사드를 배치했잖아요. 사드를 배치한 거는 억제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중국이 만약에 뭐 핵무기를 발사한다, 미국을 향해서 발사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격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억지력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군사력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비대칭 전력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뭐 고속 잠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침투기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력 대 화력으로 전면전을 붙는다고 하면은 견인포랑 그다음에 자주포랑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자주포가 훨씬 더 기동성도 높고 화력도 세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수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이 시장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서 내년에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얘기만 하는 게 지긋지긋해요. 근데 정말 전쟁이 빨리 끝날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동북아에서의 전쟁은 사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은 끝장이 나야 된다는 식으로 전쟁이 갔지만은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이제 서구 쪽에서 많이 일어났던 전쟁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왕권 교체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국가들이 사실 왕조들이 다 친인척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인척 간에 자존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더라도 진 쪽이 완전히 뭐 이쪽을 끝장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권 교체 정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정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나진 않을 거다. 끝난다 하더라도 이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토에다가 무기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 빨리 재무장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토에 가입해 돼 있는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이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받아야 될 것인데 원래 유럽의 방산의 강자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비했을 때 프랑스, 독일이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일단 신뢰성은 독일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높아요. 무기를 어떤 제품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속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납기를 잘 못 맞춘다는 거예요. 일례로 체코가 원래 2021년도에 자주포 도입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한국의 K9을 할지 아니면 프랑스 KDNF에 있는 KNDS에 있는 이 제품을 납품을 할지를 했는데 결국 프랑스 걸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1년도에 계약을 했댔잖아요. 그 아직도 자주포가 못 넘어왔어요. 3년이 넘게 지금 자주포를 못 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프랑스 군수사에서 방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한국의 K9의 약점을 우리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주포가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비해서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한 3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3년 전에 전쟁 터지자마자 주문했는데 나라 다 뺏기고 나서 그 다음 무기를 받은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산 시장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폴란드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잘 갔던 이유도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 우리 지금 불안해. 문장해야 될 것 같아. 야, 프랑스, 독일, 너희 이거 제품 만들 수 있어? 기한이 긴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있던 에이브람스 전차조차도 납기일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현대로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산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유럽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특공대가 웬만한 육군 특전사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부대를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중남미 그리고 더 나가서 중동 이 세 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여전히 지금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다카시 총리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괜히 뭐 불거진 거 아니야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만과 중국 간의 어떤 이 갈등 문제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미국 의회 조사국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정보기관들에서는 실제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강제 무력 합병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방산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방산주 투자를 뭐 30% 40%씩 담으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첫 5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뭐 수주잔고도 지금 10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러면 과거의 영광처럼 뭐 이렇게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수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수주 잔고를 잘 맞춰서 납품만 해줘도 실적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주가는 좀 재미없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뭐 우리가 좀 방산주도 원래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늘 수요는 있지만 평가가 잘 안 됐던 섹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한 10% 정도 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은 없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방산주를 좀 가려와 보실 때 앞에서 이제 저 이문 전문가님께서 뭐 우주항공 섹터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방산주 안에는 지금 최근에 단기 반등을 했던 섹터들의 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위성 관련 섹터들이 좀 많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이 나왔던 조정이 나왔던 종목에 한해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산 쪽에 대한 시선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를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앞서서 세 번째 테마로 제가 성장주랑 가치주 묶어서 이야기 나눠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저평가 받는 섹터 안에서 그러니까 종목들 안에서 좀 골라본다면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느 쪽일까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 관계상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라고 하더라도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장 매출, 그러니까 해외 수출에도 의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S&P 500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지금 성장주, 가치주가 모두 올랐어요. 지난 10년, 20년 평균에 대비했을 때 성장주, 가치주가 동반 강세가 된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이거는 과거 20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강세장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 성장주는 내년에도 우리가 향후 12개월 영업이익률에 대한 성장치는 계속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단기 변동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이미 PER 지표가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가치주 같은 경우에 PER은 낮은데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지난 30년, 20년 평균에 대비했을 때 좀 준수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지금은 비중을 나눌 때지 뭐 무조건 반도체만 간다라고 고집하실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소개를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AI 섹터가 강세가 나오면서 사실 뭐 유틸리티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산업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에너지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광물 자원에 대한 전쟁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인터는 항상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떤 사업을 가져올 것이냐,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업이라는 점에서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강점은 일단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이지만은 지난 9월에 이제 미국의 히토류 그리고 이제 연구자서 생산을 또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반도체 얘기만 하면은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만 들썩이던 좀 답답했던 시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로만 보더라도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내년에 57,000원 돌파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충분히 해보셔도 좋은 종목인 만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44,000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깊게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사실 좀 소외가 오랫동안 되는 종목입니다.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5에서 한 8% 정도까지 담아 보신다 하더라도 뭐 부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목표가로는 57,000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전고가 지금 10월 23일에 있었던 62,900원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에 대한 변동성 때문이었는데요. 연고점을 노리던 우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서 꼬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현재는 10원가량 지금 1,440원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10원가량 오르고 있는 상태가 보여지는데요. 성탄절을 마치고 우리 시장 다시 재개를 하게 됐는데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증시에 대한 훈풍도 지속되고 있어서 코스피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4,132선에서 움직이면서 0.58%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17선에서 움직이면서 0.27% 상승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들이 순매 수세를 지금 4거래일 연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 넘게 팔자세 흐름 보입니다. 코스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300억 원 넘게 지금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약간 약해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기세가 오늘 조금 더 좋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1만 5천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살짝은 소폭 내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호재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단독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삼성전자가 독자 GPU를 개발한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HBM4를 내년 2월 중으로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반도체 투톱의 투심을 밀어넣는 데는 지금 노무라 증권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계속해서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반도체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대의 급등세에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HBM용 TC 본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최근에 찍기도 했었죠. 이 숫자를 계속 이어갈지 지켜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1%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또한 4%대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 지금 12월 12일 기준으로 이 이후에 단 한 거래일 빼고 연속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7.48% 현재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도 4%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15%대의 급등세 나타내주면서 41,65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인 PTS는 52
소비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23%대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테오는 오랜만에 좀 강한 호재가 좀 하나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ALT-B4 관련해서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강세 좀 받아가고 있는데요. 내년 중으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최종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44만 2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 반도체 투톱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해지 요건을 좀 충족하지 못해서 이 투경의 해지에 대한 게 불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재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혼조세로 출발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현재 0.19%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7%대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스퀘어는 투자 경고에서 해제됐다라는 점들이 지금 투심을 강하게 밀어넣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는 듯한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배당을 받으려면 매수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매도를 해야 명부에서 빠질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서 전략들 세우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